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7일 조선일보. 오늘의 제목은 주택은 이념이 아닌 현실의 문제, 잘못된 정책이 투기판을 만들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성배 님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시내에서 징벌 세금 못 내겠다, 미친 세금 그만해라, 사유재산 보장하라, 임대인도 국민이다 라는 신발을 던지는 항의 시위가 또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만큼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무려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오히려 52%나 상승했다. 역대 어느 정권에도 이런 집값과 세금 폭탄은 없었다. 주택 부동산 현장에서 35년 몸을 담은 소위 업자인 김성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지금 사태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결말이 뻔히 보였습니다. 주택은 이념이 아닌 현실의 문제입니다. 정책의 결정하는 이들이 사무실에 앉아 현실과 동떨어진 왜곡된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였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올라가게 만드는 정책을 해왔습니다. 강남 부자만 때려잡는 줄 알았는데 서울대 공대 건축학과를 나온 그는 대우건설 주택부문에서 근무한 뒤 시행업체인 피데스 건설을 차려 성공하였습니다. 주택 관련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부동산 정책 자문위원 활동도 하였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였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강남 부자만 때려잡는 줄 알았는데 보유세 인상으로 집 한 채 보유한 서민들까지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 가구 비율은 56%가 넘고 2인 이상 가구가 67%나 돼 수적으로 집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높아져도 집값 상승으로 그 이상 이득을 보고 있지 않나요? 집값 상승의 이득은 팔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고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유세를 올려도 충격을 완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을 처분할 수 있는 출구를 내줘야 합니다. 지금은 테러를 막은 채 전격 제트작전처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 매물을 내놓게 하려고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줄여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놓고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거래세도 올리니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숨통을 조이는 규제와 세금으로만은 해결하려는 시장에서 먹힐 수가 없습니다. 보유세를 때리며 집을 내놓으라는 것을 봤지만 양도세가 너무 높으니 그냥 두들겨 맞으며 갖고 있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은 집을 팔고 양도세를 물면 옮겨가고 싶은 아파트를 살 수 없습니다. 은행 대출도 못 받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주거 이전에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집값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 폭등은 사람이 원하는 아파트 숫자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입니다. 수요만큼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을 올라가는 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공급이 적은 게 아니라 투기 세력이 여러 채를 사들이고 시중에 풀린 돈으로 갈 데 없어 가수요가 높은 것이 아닌가. 수요는 원래 지역에 원하는 품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그곳에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가격은 안 올라갑니다. 아파트를 살 때에는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이라는 계산이 해서 사지 집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면 전세를 택하지 무리하게 집을 사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자 상당수가 부동산을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아파트를 한번 사고 팔면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1년 연봉보다 몇 배가 더 버는 상황이 벌어져 왔습니다. 사회적 위화감은 물론이고 이는 결코 공정과 정의일 수 없지 않는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 정도 집을 사고 팝니다. 지역별로 예상되는 수요만큼 계속 공급이 되고 아파트 매매도 큰 수익을 발생하지 않으면 투기 광풍은 일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투기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사놓으면 언젠가는 오르고 돈을 벌게 된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는데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 호의 주택 건설을 하자 IMF가 오기 전까지 물가 상승률을 뺀 주택 실질 가격이 40%나 떨어졌습니다. 1996년에서 97년에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7만 호였습니다. 서울 아파트에도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당시 내가 근무하던 대우건설에서만 미분양 물량을 5,800호나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 아파트 건설 업체들이 그때 많이 도산을 했습니다. 노무현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재판. 노무현 정권 4년 차인 2006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24% 상승하는 등 지금과 비슷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노무현의 국정 지지율이 12%까지 떨어졌는데 노무현 정권에도 지금처럼 규제의 대책을 쏟아냈으나 집값이 솟구쳤습니다. 막판에 기조를 바꾼 동탄, 파주, 운정 등 이기 신도시를 확대 지정하는 공급책을 썼지만 이미 늦은 집값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용인, 고양, 도시개발까지 이루어져 이명박 정부권 때에는 주택이 단기간에 과잉 공급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쳐 2009년에서 2010년에는 집값이 30에서 40% 내렸습니다. 수요만큼 공급이 있으면 집값은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니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주택 수요는 인구가 아니라 가구에 달려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 주택 부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밀레니엄 세대가 주택 시장의 주된 플레이어로 등장하였습니다. 젊은 세대는 영원이라도 끌어서 집을 사겠다고 하면서 지금 추세라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게 아닌가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앞으로 재건축 없어 신규 주택 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집값이 안 치솟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임대 주택 사업까지 규제했습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며 전세값이 폭등하였습니다. 지금 사태는 이미 과거 경험에서도 다 예견된 것입니다. 정부는 태릉 군 골프장 개발하겠다는데 아파트는 수요자는 통상 사업지의 반경 4km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로 지금 서울시 주택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사실상 더 지을 부지가 없다. 그린벨트 해제를 어떻게 보나? 그린벨트를 보면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하나? 헌집을 허물고 다시 지으면 된다. 신규 주택 공급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너무 막아놓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발표는 지역 땅값 폭등과 투기, 광풍으로 불러왔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고 막아야 할 투기의 행위로 보면 주택정책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근린 생활시설과 오피스, 다세대의 가구도 낡고 오래되면 허물고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단지나 재개발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과 건설회사, 투기 세력도 과도한 이익을 챙겨가고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를 몰아내 눈물 흘리게 하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할 경우 원주민이나 임차인은 대부분 삼터를 잃고 쫓겨납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가능한 현재의 모습을 살리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했고 현 정권에서도 그런 노선에 서 있는데 임차인에게는 공동주택을 제공하고 개발 이익은 적절한 환수 제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편의의 높은 쪽으로 가야 합니다. 도시의 역사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허물었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현 정권의 주택 정책은 이런 도시 발전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집값 폭등은 도시 주민들의 원하는 공간을 못 만들어져 발생한 것입니다. 신규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굴러가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논리가 아닐까요? 우리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진 서구 도시들의 발전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 형태를 봐도 단독주택에서 시작해서 2, 3층 연립주택, 그 뒤에 걸어서 올라가는 5층짜리 아파트, 다음 단계는 서울 마포의 10층 이상 아파트, 1기 신도시부터 고층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집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나 취향도 많이 바뀌어 온 셈입니다. 1990년 1기 신도시 때에는 아파트 천정까지 높이는 2.3m였지만 사람들의 평균 신장 변화로 지금은 2.4에서 2.5입니다. 과거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 주민 공동시설이 없었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는 다세대 주택이나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신혼 세대는 단지형 아파트에만 살려고 합니다. 이에 비해 비아파트는 주택이 아닙니다. 이런 요구에 맞춰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주택난이 안 생깁니다. 사실상 주택난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데 얼마나 공급되어야 하는가?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 인구는 2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계산상으로 주택은 10만 채의 수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통계에 잡혀 있어도 너무 낡아 살 수 없는 사회적 멸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멸실주택은 매년 3만에서 4만 채 생깁니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서만 매년 8만에서 9만 호씩 지어져야 합니다. 토건족의 논리. 주택난을 해소하려면 용적률이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서울은 건축물을 지을 때 1인당 9평 안 되는 29제곱미터에 불과한데도 고층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는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100에서 250%로 내렸습니다. 400가구를 짓는데 250가구만 짓게 된 셈입니다. 35층 이하 규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로 더 올라가야 하고 단위 면적당 가구 수의 밀도는 높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방이 최소 3개여야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가구는 2.5명 이하입니다. 방 2개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낡은 집 2채를 허물면 좋은 새 집이 3채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은 천체 물리학자처럼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현 정부는 왜 이런 외통수 상황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고 지적하면 토건적 논리로 치부하였습니다. 이를 안 받아들이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나옵니다. 정책 실패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 게 현 정부의 특징입니다. 서민들이 몰려 나와 신발을 던지든 말든입니다. 오늘은 주택은 이념이 아닌 현실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정책이 투기판을 만들고 있다는 김성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의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